언니, 나 진짜 배고파. 조금만 참아. 언니, 나 진짜 배고파. 더 이상 못 참겠어. 조금만 참아, 지안아. 언니가 뭐라도 해볼게. 눈 내리는 12월 어느 날 밤, 서울의 골목길 포장마차 떡볶이집 앞에서 17살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그녀 옆에는 배고픈 4명의 동생들이 은서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었다. 남은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카드 한 장. 카드가 승인되는 순간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날 밤 한 장의 카드 승인으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데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된 5남매에게 과연 어떤 인연이 찾아오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계신 그곳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아빠 안 일어나요. 소율아, 조용히 해. 아빠 주무시잖아. 근데 언니, 아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새벽 5시였다. 막내 박소율이 아버지 방문을 열고 나와 은서의 방으로 뒤뚱뒤뚱 걸어왔다. 4살배기 아이는 잠옷바람에 맨발이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씻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물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은서는 소율의 작은 손을 잡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평소처럼 피곤한 모습으로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조용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은서는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더 세게 흔들었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만져봤다. 소율의 말이 맞았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 동생들을 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소율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아빠 팔을 흔들었다. 일어나라고, 배고프다고, 우유 달라고 졸랐다. 은서는 소율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왜 우냐고, 언니 왜 우냐고 물었다.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형제 중 둘째였다.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침착하게 은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119에 전화를 걸었다. 또박또박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버지를 확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한참 전에 심장이 멈춘 것 같다고 했다. 과로사 추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성철, 42살.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작았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5아이를 키우느라 인간관계를 넓힐 여유가 없었다. 직장 동료 몇 명과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선생님 몇 명이 전부였다. 5남매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은서, 준호, 지안, 민우, 소율.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상복도 아니었다. 급하게 옷장에서 꺼낸 어두운 색 옷들이었다. 소율은 자꾸 일어나려 했다. 아빠는 어디 갔냐고, 저 사진 속 아빠는 왜 나오지 않냐고 물었다. 지안이 소율을 무릎에 앉혀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칭얼거렸다. 은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막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7살이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 장례 이틀째 새어머니가 나타났다. 아버지와 재혼한 지 1년도 안 된 여자였다. 아이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연기했다. 소율은 새어머니를 보고 숨었다. 은서 뒤로 몸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다. 무섭다고, 저 아줌마 싫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4살 아이의 본능이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순수한 감각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빌라였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5 남매가 비좁게 살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좁아도 따뜻했다. 지금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은서는 아버지 방을 정리했다. 작업복, 낡은 시계, 지갑. 모든 것이 아버지의 냄새를 담고 있었다. 은서는 지갑을 열어봤다. 현금은 3만 원이 전부였다. 카드 몇 장과 아이들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소율도 있었다. 은서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눈물이 났다. 거실에서 소율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를 찾았다. 아빠 어디 갔냐고, 아빠 언제 오냐고 울면서 물었다. 민우가 달래도 소용없었다. 아이는 아빠 방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다. 은서는 소율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은서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 그날 밤 은서는 동생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더 이상 어른이 없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어머니가 집에 왔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거실에 아이들을 모았다. 5 남매는 소파에 빼곡히 앉았다. 소율은 은서 무릎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보험 서류였다.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어머니는 말했다. 보험금 수령인은 자신이라고.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였다. 법률 용어들이 섞인 설명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은서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왜 준비했는지 아냐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새어머니는 냉정했다. 법이 그렇다고. 감정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새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친척 집으로 가거나 시설에 들어가거나 자신은 아이들을 책임질 의무도 의지도 없다고. 지안이 울기 시작했다. 민우도 따라 울었다. 소율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엄마라고 부르며 은서를 꼭 안았다. 4살 아이에게 은서는 이미 엄마 같은 존재였다. 은서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더 잔인한 말을 꺼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이 집은 월세이고 자신은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보증금은 이미 정리됐다고.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은서는 믿을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굴었다. 아이들에게도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다. 새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죽은 듯 조용했다. 은서는 동생들을 방으로 보냈다. 소율은 가기 싫다고 떼를 썼지만 지안이 데리고 갔다. 은서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했다. 친척은 없었다. 아버지는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유는 모르지만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다.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남매가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이었다. 나이별로 다른 곳에 배치될 것이었다. 은서는 그럴 수 없었다. 어떻게든 5이 함께 있어야 했다. 특히 소율은 4살짜리가 혼자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밤늦게까지 은서는 방법을 찾았다. 인터넷을 뒤졌다. 미성년자 보호, 긴급 지원, 복지제도.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다. 일주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틀 후 은서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기로.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끔 서울 이야기를 했었다.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다고. 거기에 형제가 있다고.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은서는 동생들에게 말했다. 서울로 가자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동생들은 물었다. 서울에 뭐가 있냐고. 은서는 거짓말을 했다. 기회가 있다고.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짐을 쌌다.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넣었다. 소율의 애착 인형도 챙겼다. 없으면 밤새 울 것이었다. 아버지의 유품도 챙겼다. 지갑, 시계, 사진.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은서는 집을 한 바퀴 돌아봤다. 5 남매가 자라난 공간이었다.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떠나야 할 공간일 뿐이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은서는 소율을 업고 동생들 손을 잡았다. 아이는 어디 가냐고 물었다. 은서는 재밌는 곳 간다고 대답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 목을 안았다. 그렇게 5 남매는 집을 떠났다. 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서는 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표를 끊으러 갔다. 서울행 버스. 어른 1명, 청소년 1명, 어린이 2명, 유아 1명. 창구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 동행이냐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표를 끊고 돌아왔을 때 소율이 보이지 않았다. 은서의 심장이 멈췄다. 주변을 둘러봤다. 민우가 가리켰다. 저기요. 소율은 자판기 앞에 서서 음료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는 달려가 소율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오렌지 주스 마시고 싶다고 졸랐다. 은서는 지갑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15만 원이었다. 서울까지 버스비를 제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소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1,000원짜리 작은 주스를 뽑아줬다. 소율은 환하게 웃으며 빨대를 꽂았다. 버스에 올랐다. 맨 뒷자리에 5이 나란히 앉았다.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율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구경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이는 신기해했다. 손으로 창을 두드리며 빠르다고, 저기 차 있다고 중얼거렸다. 버스는 도시를 빠져나갔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아이들이 자란 동네, 아버지와 산책했던 공원, 학교 가는 길, 모든 것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민우는 잠든 척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율이 배고프다고 했다. 은서는 가방에서 빵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단팥빵이었다. 소율은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없다고 투덜댔다. 평소 아버지가 사주던 크림빵이 아니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 은서는 소율에게 빵을 먹이면서 생각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아버지의 형을 찾아야 하는데 연락처도 모른다. 이름만 안다. 박도윤. 아버지가 몇 번 중얼거렸던 이름. 하지만 서울에 박도윤이 몇 명이나 될까? 2시간이 지나자 소율이 잠들었다. 은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새근새근 숨을 쉬었다.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고 따뜻한 머리. 지켜야 할 이유.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휴게소에 한 번 멈췄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셨다. 소율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다. 은서가 데리고 갔다. 아이는 혼자 못한다고 떼를 썼다. 은서가 도와줬다.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석양이 졌다. 붉은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집은 없다. 새어머니는 보증금을 가져갔고 보험금도 손에 넣었다.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5이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을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은서는 동생들을 깨웠다. 소율은 칭얼거리며 일어나지 않으려 했다. 은서가 업어야 했다. 가방을 들고 아이를 업고 동생들을 챙기며 버스에서 내렸다. 서울은 밝았다. 불빛이 넘쳐났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도시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다. 터미널 벤치에 앉았다. 소율을 무릎에 앉히고 다른 동생들도 옆에 앉혔다. 그리고 은서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 은서는 가방 속 아버지의 지갑을 만졌다.
그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다. 너무 피곤했다. 동생들도 지쳐 있었다. 소율은 다시 잠들었다.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버티자. 어떻게든 버티자. 5이 함께 있는 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아이들이 머물 곳은 없었다. 은서는 터미널 근처 찜질방을 찾았다. 가장 저렴한 곳이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 5명이 들어가니 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늘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쉬고 있었다. 은서는 구석 자리를 찾아 동생들을 앉혔다. 소율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은서는 재밌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다른 동생들은 달랐다. 준호는 표정이 어두웠다. 지아는 불안해했다. 민우는 집에 가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다.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은 이미 없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찜질방에서 보냈다. 하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다음 날 은서는 싼 모텔을 찾았다. 하루 25,000원. 5명이 한 방에 들어갔다. 좁았지만 찜질방보다는 나았다. 며칠이 지났다. 은서는 아버지의 형을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었다. 돈은 계속 줄었다. 밥값, 숙박비, 교통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은서는 가능한 한 아껴 썼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을 샀다. 5이 나눠 먹었다. 소율은 적다고 투덜댔지만 더 줄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은 돈은 5만 원이 채 안 됐다. 은서는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굶게 될 것 같았다. 노숙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소율이 열이 났다. 이마가 뜨거웠다. 아이는 칭얼거리며 울었다.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은서는 약국을 찾아갔다. 해열제를 샀다. 3,000원이었다. 작은 돈이지만 지금은 소중했다. 소율에게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다. 아이는 한참 만에 잠들었다. 은서는 소율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은서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동생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졌다. 은서는 이를 악물었다. 버텨야 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준호가 은서에게 말했다. 경찰서에 가자고. 도움을 요청하자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시설에 가면 흩어진다고. 소율이 혼자 가게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준호도 두렵다는 것을, 하지만 누나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며칠 더 지났다. 돈이 바닥났다. 은서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 했다. 모텔비를 내지 않고 나왔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추웠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아이들은 떨었다. 은서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덮어줬다. 소율은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렸다. 추우니까 집에 가자고.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았다. 곧 따뜻한 곳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다. 동생들을 지켜봤다. 떨고 있는 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은서는 아버지의 지갑을 다시 꺼냈다. 어둠 속에서 만져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은 달라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동생들이 잠든 사이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아버지의 지갑을 다시 열었다. 햇빛 아래에서 하나하나 확인했다. 현금은 이미 다 썼다. 신분증, 면허증, 아이들 사진, 그리고 카드 몇 장. 카드들을 꺼내봤다. 은행 체크카드 2장. 이미 확인했고 잔액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검은색 카드였다. 다른 카드들과 달랐다. 무광택의 검은색. 은행 이름도 없었다. 브랜드 로고도 없었다. 카드 뒷면을 봤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연필로 쓴 것 같았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정말 힘들 때만 써라. 아버지의 필체였다. 은서는 카드를 오래 바라봤다. 이게 뭘까? 왜 아버지는 이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걸까?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있을까? 은서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동생들에게 돌아갔다.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소율은 배고프다고 울먹였다. 은서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점심시간이 지났다. 은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위치를 확인했다. 멀지 않았다. 걸어갈 수 있었다. 급식소로 가는 길, 소율은 걷기 힘들어했다. 은서가 업었다. 아이는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진 것 같았다.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줄이 길었다.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은서는 동생들과 함께 줄 끝에 섰다. 사람들이 은선의 가족을 바라봤다. 어린 아이들이 여기 왜 왔냐는 눈빛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동생들을 먹여야 했다. 자존심을 지킬 여유가 없었다. 차례가 됐다. 배식을 받았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소율은 밥을 흘리면서 먹었다. 은서가 닦아줬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은서는 결심했다. 검은 카드를 써보기로. 혹시 모른다. 혹시 돈이 들어있을지.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준비한 것일지.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편의점을 찾았다. 가장 작은 물건을 골랐다. 우유 한 팩. 소율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1,200원이었다. 카운터에 가져갔다.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직원은 카드를 보고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단말기에 넣었다. 은서는 숨을 죽였다. 승인될까? 거절될까?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다. 승인. 은서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됐다. 영수증이 출력됐다. 직원이 우유와 영수증을 건넸다. 은서는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았다. 우유를 소율에게 줬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빨대를 꽂았다. 은서는 카드를 다시 봤다. 이게 대체 뭘까? 누구 카드일까? 왜 승인이 됐을까? 아버지는 왜 이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로 뭔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졌다. 이 카드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언니나 진짜 배고파? 조금만 참아, 지안아. 곧 뭐 사줄게. 근데 돈 있어? 며칠이 또 지났다. 편의점에서 산 우유 한 팩은 금방 바닥났다. 은서는 검은 카드를 다시 쓰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이 카드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써도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급식소는 점심 한 끼만 제공했다. 저녁과 아침은 굶어야 했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다. 특히 소율이 심각했다. 계속 칭얼거렸고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소율이 또 열이 났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몸이 뜨겁고 기침도 했다. 은서는 패닉에 빠졌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약을 사야 하는데 여윳돈이 없었다. 준호가 말했다. 그 카드 써보라고. 편의점에서 됐으면 약국에서도 될 거라고. 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소율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는 순간 결심이 섰다. 약국을 찾아갔다. 해열제와 기침 시럽을 샀다. 10,000원이 조금 넘었다. 검은 카드를 내밀었다. 약사는 카드를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계산을 진행했다. 승인됐다. 약을 사서 돌아왔다. 소율에게 약을 먹였다. 아이는 쓰다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다 마셨다. 1시간쯤 지나자 열이 조금 내렸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은서는 동생들을 재우고 혼자 생각했다. 이 카드를 계속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의 형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돈을 벌 방법도 없었다. 미성년자인 은서를 고용할 곳은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소율의 열은 내렸지만 이번에는 지안이 아프다고 했다. 배가 아프다고. 은서가 만져보니 배가 꼬르륵거렸다. 배고픈 것이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속이 쓰린 것 같았다. 은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사야 했다. 급식소 음식만으로는 부족했다. 특히 소율과 민우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저녁 무렵 은서는 동생들을 데리고 거리를 걸었다. 먹을 것을 찾았다. 식당은 너무 비쌌다. 편의점 도시락도 5명분을 사기에는 부담이었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떡볶이 노점을 발견했다. 작은 포장마차였다. 아저씨 한 분이 운영하고 있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가격표를 봤다.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
5명이 나눠 먹기에 2접시면 될 것 같았다. 6,000원.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서는 아이들을 포장마차 앞 벤치에 앉혔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주문했다. 떡볶이 2접시요. 아저씨는 웃으며 금방 만들어준다고 했다. 떡볶이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소율은 손을 뻗었다. 은서가 시켜서 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기다리지 못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다. 숟가락질이 바빴다. 지안이 민우에게 양보했다. 준호는 소율 것을 먼저 챙겨줬다. 은서는 거의 먹지 않았다. 동생들 몫을 남겨야 했다. 접시가 비었을 때 은서는 계산을 해야 했다.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6,000원이에요. 은서는 검은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제까지는 10,000원 이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6,0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서에게는 큰 결심이었다. 카드를 아저씨에게 건넸다. 아저씨는 단말기를 꺼냈다. 카드를 넣었다. 몇 초가 지났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승인될까? 거절되면 어떡하지? 도망쳐야 하나?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다. 승인. 은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아저씨가 영수증을 건넸다. 은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다. 벤치로 돌아오는 짧은 거리,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동생들이 보지 못하게 재빨리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카드. 정체도 모르는 이 카드로 먹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 17살 은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소율이 은서를 봤다. 언니 왜 우냐고 물었다.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운다고. 바람 때문에 눈물 난 거라고.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떡볶이 국물을 하찼다. 그날 밤 5남매는 오랜만에 배부른 저녁을 먹었다. 작은 포장마차 앞 벤치에서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한 떡볶이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은서는 검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카드의 주인이 누구든 언젠가 갚겠다고. 지금은 빌리는 거라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 최소한만 쓰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은서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빠, 이 카드 써도 되는 거죠? 은서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은서는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았다. 정말 힘들 때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강남.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사무실 안에서 박도윤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사 대표였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 보고서가 열려 있었다.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를 남겼다.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밤 9시를 넘겼지만 퇴근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 메시지였다.
도윤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 카드 사용 알림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카드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 카드 번호는 도윤의 눈이 커졌다. 황급히 메시지를 열었다. 사용 내역이 나와 있었다. 떡볶이 노점 6,000원. 서울 동대문구. 도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카드는 17년 전에 만든 것이었다. 동생 박성철에게 준 카드였다. 긴급용으로 언제든 쓰라고. 하지만 동생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동생은 가족과 절연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면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도윤은 반대했었다. 너무 어리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동생은 듣지 않았다. 그날 이후 17년. 동생은 자존심 때문인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카드도 쓰지 않았다. 도윤은 가끔 동생 생각을 했다. 잘 살고 있을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17년 만에 카드가 쓰였다. 도윤은 다시 알림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용 금액이 너무 작았다. 6,000원. 떡볶이. 그리고 며칠 전 내역도 보였다. 우유 1,200원. 양 12,000원. 동생이 이렇게 작은 금액을 쓸 이유가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도윤은 직감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도윤은 비서를 불렀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도윤은 지시했다. 이 카드 사용 위치를 추적하라고. 최대한 빨리.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10분 후 비서가 돌아왔다. 태블릿을 건넸다.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동대문구 어느 골목길. 포장마차 근처였다. 도윤은 지도를 확대해서 봤다. 주변 환경을 파악했다. 그리고 과거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였다. 편의점, 약국, 그리고 오늘의 포장마차. 모두 소액이었다. 모두 생필품이었다. 도윤의 불안감이 커졌다. 동생이 왜 이렇게 작은 금액만 쓰는 걸까? 왜 생필품만 사는 걸까? 그리고 왜 17년 만에 갑자기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걸까? 도윤은 결정했다. 직접 가보기로. 지금 당장.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도 연락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윤은 뒷자리에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다. 동대문구. 빨리 가달라고. 차는 강남을 빠져나갔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차는 한강을 건넜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동생 생각뿐이었다. 17년 전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25이었다. 젊고 패기 넘쳤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새 출발을 한다고 했다. 도윤은 말렸다. 준비가 안 됐다고. 가족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동생은 웃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형은 걱정하지 말라고. 도윤은 화가 났다. 철없다고 했다.
후회할 거라고 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정말 연락하지 않았다. 도윤도 연락하지 않았다. 둘 다 자존심이 셌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할 타이밍을 놓쳤다. 1년, 2년, 5년, 10년. 어느새 17년이 흘렀다. 도윤은 가끔 동생을 찾아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 같았다. 어리석은 자존심이었다. 차가 동대문구에 도착했다.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길이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도윤은 창밖을 주시했다. 포장마차를 찾았다. 저기였다.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다. 할머니 한 분이 정리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차를 세우라고 했다. 내렸다.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아저씨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검은색 카드로 떡볶이 산 사람 있었냐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떡볶이를 산 사람이 많았는데 특이한 손님은 그중 아이들만 5명이었다고. 도윤의 심장이 멈췄다. 아이들 5명? 아저씨에게 더 물었다. 어떤 아이들이었냐고. 아저씨는 설명했다. 제일 큰 언니가 10대 후반쯤 돼 보였다고. 그리고 남동생들, 여동생들. 제일 어린 아이는 4, 5살쯤 됐다고. 도윤은 아저씨에게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그냥 골목 안쪽으로 갔다고. 도윤은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다. 비서에게 지시했다. 주변을 수색하라고.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밤은 깊었고 골목은 미로 같았다.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도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카드 사용을 추적하기로. 다음번 카드가 쓰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차로 돌아왔다. 비서에게 말했다. 이 카드 사용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설정하라고. 언제 어디서 쓰이든 즉시 알려달라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처리하겠다고. 도윤은 뒷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동생은 어디 있는 걸까? 왜 아이들만 있는 걸까?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대기했다. 알림을 기다렸다. 동생을, 아니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이틀 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월 초의 첫눈이었다. 도시는 하얗게 변했다. 아름다웠지만 노숙하는 아이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은서는 동생들을 데리고 골목 안쪽 처마 밑으로 피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눈이 비스듬히 날아왔다. 옷이 젖었다. 소율은 떨면서 울었다. 춥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았다. 하지만 자신도 떨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어딘가 들어가야 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은서는 검은 카드를 만졌다. 이틀 전 떡볶이 이후로 쓰지 않았다. 최소한만 쓰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편의점으로 향했다. 따뜻한 음료라도 사야 했다. 아이들 손이 얼어붙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잠시라도 여기 있고 싶었다. 핫초코 5개를 골랐다. 계산대로 갔다. 검은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계산했다. 10,000원. 승인됐다. 음료를 받아 나왔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소율은 두 손으로 꼭 잡고 호호 불었다. 따뜻한 컵이 손을 녹였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로 검은 세단 2대가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은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동생들을 자기 뒤로 모았다. 차가 멈췄다. 엔진이 꺼졌다. 앞차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뒷문이 열리고 또 다른 남자가 내렸다. 이쪽도 정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다. 비서로 보이는 여자와 운전기사 모두 은선의 쪽을 보고 있었다. 은선은 뒤로 물러섰다. 동생들도 겁먹은 표정이었다. 준호가 은서 옆에 섰다. 지아는 민우와 소유를 안았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눈속을 걸어왔다.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은서 앞에서 멈췄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다. 너희가 성철이 아이들이니?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계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아버지 이름을 아는가?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은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는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놀라지 마. 나는 내 아버지의 형이야. 너희 큰아버지. 은서의 눈이 커졌다. 큰아버지?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형? 은서는 더 경계했다.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보여줬다. 박도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둘 다 젊었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를 닮았다. 은서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아버지 같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옆에 남자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과 닮았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성철이는 어디 있니? 왜 너희만 여기 있니? 아빠는?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몸이 휘청거렸다. 비서가 부축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봤다. 5명.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다. 옷은 얇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다.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눈 쌓인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 동생을 잃은 것.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 것. 은서는 울컥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아직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도윤은 일어나서 말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호텔이든 어디든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겠다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은서는 망설였다. 준호가 속삭였다. 언니, 일단 가자. 소율이 너무 추워해. 은서는 소율을 봤다. 아이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5이 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도윤은 당연하다고 했다.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도윤은 차 문을 열었다. 아이들을 태웠다. 5명이 2대 차에 나눠 탔다. 은서와 소율, 민우는 앞차에, 준호와 지아는 뒷차에. 히터가 켜졌다.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눈 내리는 서울을 가로질렀다. 은서는 창밖을 봤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소율은 은서 무릎에서 잠들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은서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뭐가 됐든 소율은 지키겠다고. 5이 함께 있겠다고. 차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했다. 높은 건물이었다. 로비는 화려했다. 은서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구경했다. 도윤은 프런트에서 스위트룸 2개를 예약했다. 한 방에는 은서와 여동생들, 다른 방에는 남동생들. 하지만 방이 붙어 있어서 언제든 오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조용한 복도를 걸어 방에 도착했다. 도윤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다. 안은 넓었다. 거실이 있고 침실이 따로 있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푹신했다. 소율은 방방 뛰고 싶어 했지만 은서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도윤은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5명이 먹을 음식을. 햄버거,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리고 따뜻한 수프도. 음식이 도착했다. 카트에 가득 실려왔다.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다. 은서도 놀랐다. 도윤이 말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더 시킬 테니까.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곧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며칠 굶은 배를 채웠다. 소율은 햄버거를 2손으로 들고 베어 물었다. 소스가 입가에 묻었다. 은서가 닦아줬다. 도윤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렇게 배고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동생은 혼자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은서에게 말했다. 씻어라. 깨끗한 옷도 준비해놨다. 내일 아침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은서는 동생들을 욕실로 데려갔다. 큰 욕조가 있었다. 따뜻한 물을 받았다. 아이들을 하나씩 씻겼다. 소율은 물장난을 쳤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깨끗한 옷을 입혔다. 호텔에서 준비한 가운이었다. 너무 컸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다. 푹신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 소율은 금방 잠들었다. 민우도 지안도, 준호만 깨어 있었다. 은서에게 속삭였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이 사람 믿어도 돼? 은서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은서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눈은 그쳤다. 별이 보였다.
은서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빠가 평생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형. 그 형이 지금 아이들을 구했다. 거실에서 도윤도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동생 사진을 봤다. 오래된 사진. 둘이 함께 웃던 사진.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동생아, 미안해. 17년 동안 자존심 부리느라 연락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서.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였다.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이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게. 식사 후 도윤은 은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아이들은 객실에서 TV를 봤다. 도윤은 은서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서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죽음, 새어머니의 배신, 집에서 쫓겨난 것, 서울로 온 것, 며칠간 노숙한 것, 검은 카드를 발견한 것. 도윤은 듣고 또 들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은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고. 17년 전 동생과 싸운 것, 연락을 끊은 것, 도와주지 못한 것. 도윤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17년 전 동생 성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이 반대했다.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어렸다. 도윤도 반대했다. 하지만 성철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가족과 절연했다. 혼자 나가서 살았다. 도윤은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다.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존심이 샜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먼저 손 내미지 않았다. 그렇게 17년이 흘렀다. 도윤은 검은 카드 이야기를 했다. 성철이 집을 나갈 때 준 것이라고. 긴급할 때 쓰라고. 하지만 성철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대신 아이들이 썼다. 살기 위해. 도윤은 그 카드 알림을 받고 찾아왔다고. 은서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큰아버지가 나타났는지. 도윤은 은서에게 약속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5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학교도 보내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살게 하겠다고. 은서는 물었다. 왜 그렇게 해주냐고. 도윤은 대답했다. 너희는 내 조카들이라고. 내 동생의 아이들이라고. 내가 17년 동안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은서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도윤은 은서를 안아줬다.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 무서웠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었다고. 도윤은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큰아버지가 있다고. 일주일 후 5남매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도윤이 준비한 넓은 아파트였다. 방이 4개나 됐다. 은서와 소율이 한 방, 준호가 한 방, 민우가 한 방, 그리고 지안이 한 방. 각자의 공간이 생겼다.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이렇게 큰 집에 산 적이 없었다. 소율은 자기 방이 생긴 게 좋아서 방방 뛰었다. 민우는 책상이 있는 게 좋았다. 준호는 조용히 자기 방을 둘러봤다. 가구도 새로 들어왔다.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새 것이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채워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도윤은 자주 방문했다. 일이 바빴지만 시간을 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은서는 학교에 복학했다. 한 달간 결석했던 것을 설명해야 했다. 학교 측은 사정을 듣고 이해해줬다. 준호와 지안, 민우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소율은 어린이집에 등록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다. 특히 소율이 심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었다. 은서와 떨어지기 싫다고. 은서는 달랬다. 금방 데리러 올 거라고. 저녁에 꼭 만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생활했다. 얼굴에 살이 올랐다. 웃음도 늘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아이들을 모았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아이들은 놀랐다. 은서가 대표로 물었다. 정말이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고. 너희 아버지는 내 동생이었고 너희는 내 조카들이라고. 가족이라고. 은서는 동생들을 봤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우는 웃었다. 소율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박수를 쳤다. 은서는 도윤에게 말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고맙다고 하셨을 거라고. 도윤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니라고. 내가 더 감사하다고. 너희를 만나게 해줘서. 동생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그날 밤 5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다. 도윤이 준비한 식탁에서, 따뜻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에서 소율은 밥을 잘 먹었다. 민우는 반찬을 많이 먹었다. 지아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서는 식탁을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은서는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지갑 안에는 검은 카드가 여전히 들어 있었다. 은서는 카드를 만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이 카드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빠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큰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아빠도 기뻐하시겠죠?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워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워 보였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율이 은서 옆에 왔다. 언니라고 불렀다. 은서가 내려다봤다. 소율은 물었다.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살아. 소율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 그리고 도윤에게 달려갔다. 큰아빠, 큰아빠. 도윤은 소율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었다. 그날 밤 5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대고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버지의 죽음, 절망, 노숙,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 은서는 깨달았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 버티는 것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아버지도 그 검은 카드를 주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은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잘 살겠다고, 동생들 잘 돌보겠다고, 큰아버지께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창밖에서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5 남매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큰아버지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카드는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 17년간 끊어졌던 형제의 인연을, 5 남매와 큰아버지의 새로운 인연을, 다시 가족이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